지금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아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중고나라에 중고매물로 나왔다고 하던데. 존경하는 최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최형두입니다. 고용부 장관님, 네, 지금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아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중고나라에 중고매물로 나왔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어요? 뭐 기사는 읽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시중의 화제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속보를 알려주셔서 대통령께서 좀 바짝 정신 차리고, 예, 지금 이 시간까지 뭐 왜 특별감찰관 건 임명 안 합니까? 그런 거 안 하면서 자꾸 뭐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에도 없는 괴물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일자리에 좀 집중해 달라 하십시오.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자, 상황판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예산이 지난 3년간 보니까 2017년에 17조 원, 18년에 19조 원, 작년에 23조 원. 그래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경도 배정했고요. 그래서 4년간 약 79조 4천억 원 일자리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이렇게 일자리 예산 쏟아부었는데 지금 실업자도 많고요. 실업률도 4.0%고 뭐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2017년에 95만 명 실업자였는데 취임할 당시에 3년 사이에 113만 명으로 실업자 증가했고요. 실업률도 3.4%에서 4% 높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80조를 썼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언제부터 주로 문제가 됐죠? 고용 통계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4월 고용 그렇습니다. 통계부터입니다. 네, 지금 2017년부터 이 줄곧 높아진 것은 코로나19랑 관계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로 보셔야 되고요. 17년부터 쏟아부은 국민예산 79조 4천의 성과가 이런 실업률, 이런 실업자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약 80조입니다. 80조. 지금 실업자가 113만 명인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100만 명으로 합시다. 그럼 80조를 100만 명한테 나눠줬으면 얼마 줬을까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실업자만을 위한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러프하게 실업자 구제가 고용정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사해 주십시오. 100만 명한테요 80조 예산을 썼으면은 1인당 8천만 원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돈을 이렇게 쓰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차라리 돈을 나눠줬으면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 청년 체감 실업률 한번 보실까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 청년들 참 민주당 지지해주고 문재인 대통령 기대가 컸습니다. 공정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다음에 비경제 활동인구 한번 보실까요? 아예 구직을 포기했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자, 그런데 3년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을 보면은 5조 4천억을 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성과를 한번 볼까요? 성과. 예, 성과 우리 없던가 여기. 자, 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쭉 했는데 지금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연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했더니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기업당 0.036명의 일자리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0.03, 0.1명도 아닙니다. 의원님, 근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예.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급격하게 증가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 사업주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통해서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 유지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관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 이런 고용 유지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이 중소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 감당을 못하니까 정부가 뒷감당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정책 실패 맞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공과 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를 감축한다든지 임금 격차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 반면에 영세 사업주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차관님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라 정책을 할 때는 완급이 됩니다. 완급. 이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영세상공인이라든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특히나 그 임금 체계가 아주 우리가 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했더니 결과적으로 영세상공인들은 죽어나고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임금 체계가 이상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려가 더 받게 되고 이런 소득의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좋은데 주로 몇 살이냐면은 만 50세에서 70세 사이 퇴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경로당 안마 서비스,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입니다. 이게 무슨 전문직 사회공헌입니까? 이거요.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동네 가면은요 자원봉사로 다 하는 일입니다. 이 자원봉사 하시면 다 주실래요 돈? 시민들이 자기 시간 써가지고 건강한 분들이 장관님 죄송합니다. 나 차관이 대참에 대해서 마스크를 써서 못 봤습니다. 장관님 그 마찬가지 뭐 차관님이든 장관님이든 똑같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 취지 이건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이게 집행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구직급여를 또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 이거 일자리 안정자금이야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때문에 그랬다 치고 이제 구직급여를 또 말씀하셨어요. 구직급여야말로 이제 구직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겠죠. 이 급여를 5년간 2배 증가시켰습니다. 했는데 2015년 4조 원 수준이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8조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률은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떨어져서 같은 기간 31.9%에서 25.8%로 6.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자금은 내가 보니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세금 부어서 양만 늘리는 땔짜리 일자리 대책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 나도 검사를 2번 해봤습니다. 80조 예산을 지금 실업자가 대충 100만 명이라 치고 그냥 나눠주면 얼마일까? 8천만 원.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사회복지가 증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올 수 있고 우리의 지정학적 위기 또 급속한 고령화를 생각하면은 재정 여력으로 비추겠다면은 차라리 이 시기에 돈을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들의 경우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들 자체도 전문 서비스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로당 안마 제공 사업을 예를 든다면 사실은 이 사업의 경우에는 안마 자격증을 보유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100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안마 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 시각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경로당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안마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직급여의 수급자 재취업률과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취업하시는 그 일자리가 제조업과 이렇게 관련 있는 사업시설 관리업 중에 많이 취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이 요새 몇 년 전부터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최근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그 구직급여 수혜자 자체가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률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제부터 잘 좀 들어주십시오.
자, 경제 성장률에서 민간 성장 기여율 보십시오. 자, 제가 이거 정부가 헛돈 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십시오. OECD 자료가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민간이, 그러니까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보니까 돈만 쓰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이 일자리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비교를 한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뭐 미국이야 그래도 치더라도 프랑스가 왜 비교가 되냐면 인구도 뭐 우리 비슷하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지만 하필이면 마크롱 대통령이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물론 프랑스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실업률이 했습니다. 실업이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아시겠지만 파업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하철을 몇 개월씩 세우고 공항도 몇 개월씩 정지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노동계획도 하고, 또 스타시옹 F라고요. 청년 창업을 장려해서 청년 실업률도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랑 정반대거든요. 실정이 다르겠지만 이런 나라도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도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창출하는 것이라는 기조 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GDP 갭율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 성장세가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게 잠재 GDP, 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을 이제 GDP 갭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큼 성장할 여력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정책이 성장 여력을 깔아먹었던 겁니다. 예, 좀 잘 연구해 주시고요. 고용 많이 창출해 주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총리님 참 어려운 시기에 받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총리 되실 때 여야가 만장일치로 우리 부총님을 인준해 준 것은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나라 빚이 심상치 않죠. 보실까요? 국가 채무 추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5년 단임 정부가 완전히 뭐 5년 사이에 거들릴 나라고 걱정이 나옵니다. 이거 뭐 과장된 얘기겠지만, 근데 역대 정부가 보면은 초기에는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면 확장 재정을 하다가 중간 넘어가면은 긴축 재정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 정부는 지금 부총님도 많이 시달렸지만 청와대 여당 지도부한테 왜 국가 채무 비율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느냐,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정 준칙 지금 기재부에서 도입할 예정하는데, 재정 준칙 OECD 34개국 중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죠? 예, 뭐 선진국 대부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하고 터키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IMF 여러 국가가 있는데 2015년 IMF 자료를 보더라도 93개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다 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아니죠, 이러면은. 자, 독일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요즘 어려워지니까 감세를 합니다. 감세. 왜냐하면은 재정 긴축을 해가지고 재정 여력을 비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는 세금 올리는데 감세를 해서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부총리께서 재정 준칙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인터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감사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정 준칙 도입해야겠죠? 저희가 지난번에 중장기 재정 전망에 관한 감사를 하면서 재정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권고안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당시 저희 감사는 작년 연말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현재의 코로나 이후의 재정 상태가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이었다는 점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정리해서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영속해야 됩니다. 5년 단임 정부의 재정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역대 정부 영업부분도 많지만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확대에다가 긴축해서 비율을 맞췄습니다.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 가면서 공무원 연금 깎았습니다. 노력이다 했습니다. 정부는 노력까지 하고 재정 준칙 도입하지 마라. 그다음에 그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이 뭐 중요하냐?
중요하냐?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5년 단위 정부가 다 선진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서 감사원장님, 부총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의 청와대의 예당에 적극적으로 네, 윤념하겠습니다. 예, 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가 채무가 금년 초보다도 세 차례 추경하면서 올라간 게 사실인데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가 거의 100년 만에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할 정도의 타격이기 때문에 전 선진국들이 G20 국가를 포함해서 OECD 국가 모두가 재정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국가 채무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희가 선진국에서 재정을 동원해서 썼던 여력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 투입은 적게 하면서도 또 성과는 나름대로 더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난 속도에 대해서는 정부도 경계를 갖고 있어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